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그거 아세요? 뭐요? 9월이 되었어요. 그러게, 예. 이렇게 갈 줄이야. 봄과 여름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무려 2020년에 네, 지금 3분의 2가 지나간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네. 어이없이 가고 있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홀라당 뭔가 홀려서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뉴욕은 여전히 락다운을 한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유증도 있고, 전부 네. 다 오픈된 상태도 아니고, 네. 근데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저희가 지금 주 중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 되겠죠. 이번 주말인 9월 4일부터 레스토랑 내부에서 식사가 가능하게 됐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극장도 오픈을 한대요. 저는 아직 뉴욕에서는 어떤 업데이트 소식도 못 들었는데, 뉴욕은 아니에요. 뉴저지만. 아직 뉴욕은 학교를 여냐 안 여냐 이 문제로 네. 계속 학부모들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파업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오픈을 고집을 하면은 파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계약하는 것도 미뤄질 것 같다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면 또 문제가 뉴욕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되게 작은 집에 몰려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뭐 자기들이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려면 도서관 같은 데를 가야 되는데 도서관이 문을 안 열어서. 그렇죠. 그리고 네. 인터넷이 없는 집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좀 이제 힘들어져서 인터넷을 끊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뭐 온라인 어떡하라는 거야. 힘들죠. 네. 학교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뭐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저기 뉴욕에 제가 주로 다니는 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 같은 게 섰어요. 그래요? 공식 시장은 아닌데 노점들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마치 뭔가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주로 이제 마스크하고 세정제하고 뭐 별의별 것들을 다 팔기 시작했는데 네. 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뭔가 아포칼립스라고 하죠.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약간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고 저는 솔직히 한 3-4개월 정도 지나면은 웬만큼 이 사태를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못하는 정부라도 어느 정도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잡기는커녕 이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이 미국 안에서 감염자 수만 600만이 넘어갔죠. 대단하죠? 네. 이런 무드에 네. 또 때마침 뉴욕하고 뉴저지를 제외하고 이제 몇 곳을 제외하고 한국 영화인 반도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8월 초에 개봉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큰 극장들 체인이 8월 20일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볼 수 없었죠. 그렇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영화사 측에서도 이런 수치 같은 거를 잘 얘기를 안 해주는 타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수치를 모아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정보를 전체를 다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도가 이제 뭐 박스오피스 수익 같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찾아보는 대로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더 numbers.com이라는 데에서는 지금 74만 달러를 벌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북미에서. 네네. 예. 저번 그래서 이제 주까지죠.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29 밀리언이죠. 그러니까 네. 2,9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나오는데 또 다른 데를 찾아보면은 뭐 4,8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북미에서 8월 30일까지 74만 달러를 벌었다는 거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그렇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한국 돈으로는 9억 원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북미를 제외하고는 3천만 달러가 넘었고, 여기서 2,700만 달러가 한국 수익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번 돈은 아직 1,000만 달러는 안 되는 수준이고요. 네. 근데 어디 다른 곳에서는 4,800만 달러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세계 박스오피스 수치가 2,900만 달러라고 본다면은 이 수치가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극장이 오픈하는 곳들이 많아지니까 미국 내 수익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2주차 들어서면서 극장이 거의 뭐 변동은 없습니다만 개봉되는 영화들이 있어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여름 극장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 극장가에서는 아무래도 그 호러 쪽하고 액션 쪽이니까 아마 뭐 테넌트하고 다른 공포 영화들이 조금 나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2주차에 현재 점유율이 50%가 넘게 떨어진 상황이어서 네,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평은 좋지 않아요. 평은 아주 안 좋아요. 네, 제가 개봉했을 때 네. 로튼 토마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수를 봤을 때는 55%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51%네요. 네, 맞아요. 예. 뭐 라튼 토마토도 51%고 예. 메타스코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51%고 예. 그리고 IMDb에서는 이제 팬들이 주는 수치잖아요. 네. 지금까지 6,834명이 줬다는데 5.6점이에요. 아,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팬들은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팬들도 별로 안 좋아. 웬만큼 만들면 7점은 주는데. 그러게요. 네. 굉장히 후하게 주더라고, 다른 이게 그 평들을 읽어봤더니 일단 제목이 부산행을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제목은 그냥 반도지만 여기서 영어 제목은 Train to Busan Presents Peninsula잖아요. 아, 그게 제목도 이상한 게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서는 Train to Busan 2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냥 페닌슐라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제목이. 북미 공식 개봉은 Train to Busan Presents Peninsula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긴 한데 이 리뷰 해주는 그런 평론가들도 제목을 통일을 못하고 그렇게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계가 아닐까. 누가 편집을 안 하나 보네요. 그것도 그렇고 보는 사람이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제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부산행의 속편이라는데 굉장한 방점을 찍으면서 홍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평을 읽어보면 대체로 부산행만큼의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뭐 대실망이다. 이런 논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나. 저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왜 뉴욕하고 뉴저지에서 개봉을 안 하는데 영화를 어떻게 봤냐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화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스크리너를 받아서 그래서 뭐 극장 환경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죠. 집에서 봤죠. 집에서. 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다른 평론가 분들도 그렇게 봤겠죠. 네.
어차피 지금 기자 시사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은 조건에서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극장에 가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뭐 미국하고 캐나다는 아마 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 잠깐 반도의 줄거리를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2016년에 나왔던 네. 부산행의 그 속편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속편은 아니고, 그 같은 유니버스에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는데, 그 4년 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예, 한국이 바이러스로 전체 다 이제 버려진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홍콩에 좀 푸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강동원이에요. 강동원은 아무리 푸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진 않던데,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받죠. 2천만 달러가 버려진 게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이 돈을 가져오면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를 나눠주겠다, 이런 제안을 홍콩에서 받게 돼서 자기와 한국을 같이 탈출했던 매형이랑 다시 이 돈을 위해서 그 안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 뭐 장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뭐 네. 설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예, 폐허가 된 음.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좀비들을 마주해서 거기서 네. 다시 목적을 달성하고 탈출을 한다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잖아요. 네.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스토리 라인인데, 그래서 이런 설정을 들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재미는 주겠지, 시각적인 재미는 있겠지. 거기다 일단 좀비가 등장을 하긴 하고, 뭐 폐허의 비주얼이 등장을 할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각적인 재미를 전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 저번에 그 킹덤 시즌 1 얘기를 할 때 네. 그렇게 욕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장 욕을 많이 했던 게 그게 깜깜해서 뭐 보이질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도에서 예. 부산행에서 유일하게 얘네들이 배운 게 그 어두울 때는 좀비가 사람을 못 본다, 뭐 이런 거 정도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차는 그냥 밤에만 다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뭔지. 이거 도대체 어디 보라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산행은 얼마나 잘 보였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공간도 좁아가지고 긴장감도 높고 굉장히 그거야말로 진짜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그런 이야기 구조였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이건 뭐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행이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를 만드신 분들이 자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부산행과 시나리오 작가가 다르긴 하던데요. 뭐 굉장히 간단한 설정이라고 해도 뭐 볼 수 있는 거는 줘야지. 그러니까 볼거리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190억이 들어간 굉장한, 한국으로 따지면 굉장한 블록버스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아니, 부산행 속편이라고 그랬으면서 그럼 좀비 영화를 만들어야지 왜 하이스트 영화를 만드냔 말이야. 아니, 뭐 저는 하이스트, 트위스트까지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명부는 솔직히 좀 납득은 안 갔어요. 왜냐면 초반부의 설정 자체가 이제 주인공이 가족을 잃으면서 상처와 죄책감을 가지고 굉장히 무기력한 캐릭터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설정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매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런데 너무 약하죠, 솔직히. 그 남은 가족은 매형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 매형이라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매형까지 생각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다가간다고 해도 이게 하이스트잖아요. 아무리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미션이라고 해도 뭔가 좀비에 대해서 뭐 좀 재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뭘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든가 그런 팀워크 보여주는 장면들을 좀 장르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릭터도 하나도 안 쌓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인천에 내려서 목동으로 향하는데 그 인천에서 목동으로 가는 구간도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제목이 반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행의 이제 역순.
그거는 그냥 저의 개인 기대니까 뭐 개인적이라고 쳐도 인천에서 목동은 좀 너무 심하지 거리가. 강남 정도는 가줘야지 이 서울이 망가진 풍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껏 망가진 풍경이 인천공항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 근데 솔직히 어두워가지고 네.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 근데 이런 영화 설정을 할 때 그런 걸 고려를 하지 않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지. 진짜로 무서우려면은 이게 굉장히 정해진 공간하고 정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부산행에 비해서 이 반도는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참 공간을 너무 지나치게 넓혀놨고요. 네. 그리고 쓸데없이 뭐 특수 효과를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그 효과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온종일 그냥 차로 드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무슨 어떤 평론가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너무 격하게 동의를 했었는데 네. 그 있잖아요. Fast and Furious 도쿄 드리프트 있잖아요. 네, 2006년도 건데 그 영화에서보다 더 드리프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으면서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거야. 그런 것도 한두 번 보여줘야지 와 이러고 말지. 그 네. 주구장창 보여주면서 계속 좀비 갔다가 차에 부딪히는 거 나오고 뭐 그런 거 뭐가 재밌습니까? 그거 한 10번 반복을 하면은. 응? 좀비를 부딪히더라도 좀 음. 차를 뭐 개조를 해가지고 뭐 꾀를 쓴다거나 이런 좀 디테일들이 있어야 부딪히는 장면도 좀 설득력이 있고 재미가 있을 텐데 통쾌하다기보다 이제 불쌍하고 괜히 그리고 차가 왜 저렇게 수많은 좀비들을 부딪히는데 찌그러지지 않는가 이런 원리도 좀 거슬리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기본 이제 좀비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인간들끼리의 인간들끼리의 갈등이 또 이제 중심 요소로 중반부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저 그런 갈등 하나도 와 닿지 않았거든요. 네. 되게 악역이라고 나오는 캐릭터들이 네.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렇죠. 1차원적이고 이게 어디서 이런 모티베이션이 나오는지 전혀 공감도 안 가고 보면서 막 눈 돌아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뒤로 넘어가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1편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1편에서는 아무것도 뭘 배운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마지막 장면을 이제 민망하게 보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말이 아니야.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뭐 어떻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영화를 계속 만들다 보니 재미적인 요소를 생각하다 보니 그런 건지 부모의 역할에 대한 너무 과도한 환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어른이 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캐릭터 착취죠. 아니 그리고 너무너무 늘어져요 액션도. 네, 그래가지고 좀 지루하죠 갈수록.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고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뭐 긴박하게 막 탈출하는 장면인데 그 여주인공 이정현 씨죠. 네. 이정현 씨가 강동원 씨를 구하려고 트럭을 타고 들어와요. 얼렁 살려면 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데 강동원 씨가 차에 타기까지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길래 주저주저하며 제가 초시계로 쟀어요. 21초 58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웬 말입니까? 영화에서. 서스펜스에 감각이 없다는 게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씬이네요. 웬일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우물쭈물 하는데 21초가 걸려요. 차 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영화가 되게 느슨해요. 그러니까 액션이고 뭐고 간에 다 느슨하기 때문에
뭐 어디서 재미를 찾을 데가 없었음. 전 그래서 강동원 얼굴이나 보자며 봤는데 네, 강동원 얼굴도 어두워서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강동원의 정석 캐릭터를 이렇게 제대로 쌓아주지 않고 항상 뭔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이 표현하는 측면이 너무 약하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예, 캐릭터에게 이렇게 좀 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 좀 혁신적이다고 하는 부분이 네. 이 영화에서 운전을 맡은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라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매드맥스를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이 영화를 보고 다들 매드맥스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비 진짜? 영화, 예, 한국의 친구들이 보고서 음, 좀비 영화가 아니고 매드맥스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추격신은 볼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추격신을 보는데 저는 매드맥스가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났거든요. 저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예, 매드맥스의 그 과장된 자동차 액션씬이 그런 압도적인 면조차 뭐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비교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네. 솔직히 조금이라도 운전해 본 사람이면은 운전할 때 어떤 그 손놀림이 나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 차 세워놓고선 그 연기하는 것 같은 게 다 보이거든요. 네. 그 특히 애들이 할 때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그거 뒤에다 스크린 깔아놓고선 앞에서 그냥 얼굴 표정만 짓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드리프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아무 소용이 없고 전혀 무슨 영화를 본다는 생각이 안 들고 뭐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거 가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저도 느낌이 약간 좀 들었어요. 비슷한 기분이었는데 음, 어떤 관객의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영화가 관객에게 열심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영화의 느낌인 거예요. 뭔가 네. 더 뭐 CG를 넣어야 될 것 같고 그 인서트를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미완성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달까요? 돈은 어디다 썼을까요? 뭐 그건 그렇게 알아서 썼죠. 어둡게 했는데 예. 어디다 그렇게 썼을까요? 잘 보지도 않더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는 매드맥스보다는 존 카펜터와 커트 러셀의 이제 전설적인 탈출 영화인 LA 탈출과 뉴욕 탈출이 더 떠올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LA 탈출을 받고 그 영화에 영향을 받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더 랜드 오브 더 데드 조지 로메로의 이제 뭐 후반 영화죠. 그냥 자기가 먼저 찍었던 부산행을 한 번 더 보지. 희한하구만. 근데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 월드워 Z 있잖아요. 예. 그 영화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좀비들이 잘 안 보이는데 떼거리로 막 이렇게 밀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파도처럼. 네네. 그런 장면들이 다 월드워 Z 같았거든요.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아주 학을 뛰었었거든요. 아니 돈을 어쩌면 저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썼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뭐 스튜디오 관계자도 아니고 이렇게 돈 쓰는 데 민감하세요.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갔다니까 그렇지. 그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얼굴도 잘 보이지도 않는 좀비 떼거리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게 그게 뭐가 재미있어요. 좀비 그냥 병풍 역할을 하고 이제 뭐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데 트랩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해서 저는 오히려 벌레 같다는 생각조차 들었어요. 그 무슨 바퀴벌레 뭉쳐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냥 존중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 장르에 대한 그런 배려나 이해가 좀 모자라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부산행을 만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희생을 하고 복수를 하고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심파적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너무 네, 심파적이야. 그 심파가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다거나 뭔가 이야기에 뭔가 이제 강조를 하는 심파가 아니고 뭐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오만한 심파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내가 감정을 이미 안 갖고 있는데 네. 음악이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싫어하는 관객이거든요. 맞아요. 예, 음악이 굉장히 열일을 하는 영화였는데 음악을 굉장히 잘 쓰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되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음악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굉장히 겉도는데 참 계속 그 후반부로 갈수록 왜 민망함은 나의 몫이지? 막 이러면서 봤는데 모두의 몫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네. 아 근데 이 영화 2시간도 안 되거든요. 네. 116분인데 어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진짜 시간이 안 됐었어요? 엄청 긴 영화 같은 거예요. 맨날 막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들 계속 나오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길게 느껴졌어. 네. 근데 이 감독이 굉장히 뭐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보면 드라이하고 사람들을 되게 끝까지 치닫게 하는, 끝까지 괴롭히고 사람의 어떤 굉장히 잔인한 면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어떤 구성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면으로 좀 강조를 했으면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무엇을 꼭 해야 된다는 책임감. 뭐 이것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엇나가는 측면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행도 사실은 저는 그 부산행 심파를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편이고 염력은 좀 너무 심했고 여기서는 완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코멘터리를 생각할 시간에 캐릭터 디테일 하나 더 넣는 이런 방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뭐 엄마가 애들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일일이 말로 해야 되나?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지. 네. 그 행동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는 밤낮 뭐 내가 어떻게 되면은 애들 꼭 책임져 달라.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시각화하는 감각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쓸데없는 대사를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이 턱턱 막히는 게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봤던 장면 또 나오고 했던 얘기 또 나오고 그리고 어디선가 봤던 세팅 나오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영화를 구태요. 네. 지금 이 세상도 이제 뒤숭숭한데 이 시기에 이걸 보면서 짜증을 받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그러는데 네. 보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틱 분위기의 영화가 네. 올해 초에 하나 더 나왔었거든요. 사냥의 시간이라고. 왜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얘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뭐 어쨌든 올해에 어떤 뭐 경향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뭐 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한때 한국의 어떤 지난 정부들의 감독님들이나 뭐 작가님들이 지난 한국 정부의 어떤 답답함에 대하여 네.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데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바이러스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인간성이 상실되고 뭐 사람이 살 수 없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 자꾸 이런 세팅을 놓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냥의 시간은 이거보다는 더 질렀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더 질렀다고요? 네, 더 뭐라 또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네. 뭘 더 보여주긴 했죠. 좀 네. 밝은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조명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영화가 호러 영화로서도 스릴러 영화로서도 그리고 하이스트 영화로서도 좀 장르적 재미는 모두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이제 감독이 사회적 코멘터리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분인데 그런 부분도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네.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없었어요. 아, 그리고 러닝타임이 짧다는 거 있잖아요. 전혀 짧게 안 느껴졌으면 그거는 긴 영화가 되는 거죠. 실제 시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반도를 보면서 좋았던 장면이 있어요? 아, 좀비 숨바꼭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LA 탈출해서 가져온 것 같던데요. 응, 그 631 부대 안에서 응, 좀비들을 마치 무슨 사냥개처럼 풀어놔서 응, 인간들을 잡아먹게 하면서 내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배경은 쇼핑몰인 것 같았어요.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곳에서 하는데 처음 봤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영화의 초반부였기 때문에 네, 이 감독이 그렇게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건 그래도 좀 잘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게 한 번 나오고 또 두 번째 나오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장난감 차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좀비들 유인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다른 예. 곳으로. 그 장면이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네. 좀 재밌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아역 배우들도 조금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예. 요즘에 너무 연기를 잘하는 아역 배우들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아니, 캐릭터를 뭔가를 해줘야지 애들도 연기를 하지. 아니, 근데 이 아역 배우들도 연기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표정을 지을 때 더 귀엽게 보이려고 짓는 표정이 나오기도 하고, 좀 이런 재난 영화에는 좀 안 맞는 그런 연기가 있어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빠져나오고 그랬죠. 저는 뭐 몰입이 안 됐죠, 지난 몰입이. 영화들을 돌이켜 볼 때 감독이 뭐 여자 캐릭터를 뭐 이번엔 좀 능동적으로 놨다고 하지만 네. 지난 영화들에서 여자 캐릭터 연출이 그렇게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네. 예, 뭐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외국 그 관객들은 그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하고 홍콩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영어를 쓰니까 아, 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를 쓰냐고 그렇게 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 그거를. 이해가 안 됐구나. 거기다 그, 이게 뭐라도 박아줬어야 되는구나, 타이틀로.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그 외국에서 부산행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이거 외국 사람들 보기 편하게 자기네들끼리도 영어를 섞어서 쓰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막에서 다르게 표시를 했었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을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다른 네, 영화에서는. 갑자기 홍콩에서는 왕가이 버전이 되던데. 어쨌든 간에 음, 안 보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과연 뭐 봐야 되나 고민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뭐 볼 수 없는 곳에 계셔서, 미국 내에 볼 수 없는 곳에 계셔서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이 영화는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11월 말에 블루레이와 DVD로 판매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셔더라는 네, 공포영화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네네. 네, 거기서만 공개가 됩니다. 웬일로 넷플릭스로 안 갔대? 뭐 셔더 쪽이 좀 더 높게 불렀을까요? 아니, 그 감독이 하도 넷플릭스랑 일을 하길래 당연히 네. 넷플릭스로 가는 줄 알았죠. 넷플릭스 옵션을 걸려면 전 세계 동시 런칭 이런 정도까지는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네. 힘들어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정도면 그냥 넷플릭스에서 풀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자, 그러면은 우리 팝콘 지수를 줘볼까요? 네, 저는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 한 개. 네, 네, 이번에는 확실히 내가 더 낮을 것 같았는데 네. 이번에도 아니네요. 아, 예. 저는 1개 반 주겠습니다. 아, 네. 네. 높으시네요? 강동원 배우에게 0.5점 더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많이 낮게 준 건데.
성공적인 개봉이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돈은 벌었기 때문에 네. 예, 반도와 부산행 사이 이야기를 4부작 시리즈로 개발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부작. 반도로 치면 2년 전 이야기 정도를 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인 게 네. 이정현이 맡은 민정이 네. 초반에 강동원이 운전하는 차를 보고서 태워달라고 제발 태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음. 아니 이분 운전도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 그냥 길 가다가 차 하나 낚아채가지고 가지. 그때는 초반부였으니까 그냥 애 엄마였었죠. 지금은 아니면 4년 동안 총 쏘는 것도 배우고. 연습하면은 하면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니 뭐 근데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여자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제한에 많이 두고 펼치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예. 여자 캐릭터에 대한 음. 이해가 떨어지는 감독들이 많죠. 아니 이 넓은 캠퍼스에서 누가 뭐든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두고 캐릭터를 펼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에서 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TV를 보고 자란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쓸 수 있겠어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한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 대부분의 남자 감독들이 감독한 네.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여자 캐릭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은 경우가 뭐 대부분이었었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감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꼭 편모 스라에 자랐거나 그 시스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누나나 아니면 여동생들이 굉장히 많은 집에서 자라서 굉장히 공감을 잘하는 그런 감독일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도가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이스트에 가깝지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좋아하는 좀비 영화를 뽑아봤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가 5개씩 뽑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반도를 보고 아니면 반도를 안 보고 뭐 좀비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다. 재밌는 좀비 영화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시면 우선 부산행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한번 리스트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일단 새벽의 저주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Dawn of the Dead가 아니고 2004년 버전 잭 스나이더 감독의 새벽의 저주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 재밌죠. 네, 저 깜짝 놀랐었어요. 이때만 해도 좀비 영화가 그렇게 메인스트림으로 막 나오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잭 스나이더의 초기 작품인데 잭 스나이더를 지금 이제 슈퍼맨이나 배트맨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300하고 새벽의 저주에서 굉장히 잔인한 비주얼을 많이 선보였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당시 굉장히 핫했던 신인 감독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는 지금은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만든 제임스 건이 각본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아무도 좀 이렇게 선뜻 손대기 힘들어하는 그런 클래식 좀비 영화에 리메이크를 해보겠다. 우리 젊은 오타쿠들이 해보겠다. 굉장히 용감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에서 캐스팅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배우들 연기를 되게 잘했고 전혀 뭐 원작에 비해서 못하다거나 이런 느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에 가서 돌팔매질을 말지 모르지만 원작보다 더 좋아요. 사실은. 사실 그 자본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원작은. 헐리우드가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매끄럽게 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깨닫고 되게 좀 많이 놀랐었어요. 시각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무서워서 좋았어. 맞아요. 진짜 무서웠어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도 제가 본 좀비 영화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좀비 영화였던 것 같아요. 리메이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순위를 매긴 거세요? 아니면 어떤 순으로 얘기를 하는 거세요? 네, 순위를 매겼습니다, 사실은. 5위를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예, 제 5위는 스튜어트 골든 감독의 리애니메이터입니다. 아, 예.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좀비오라고 합니다. 이해 안 간 제목이에요. 1985년도 작품인데 예.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완전 합을 뛰면서 봤었거든요. 예.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봤었는데 진짜 갈 때까지 가더만요, 볼 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너무 엽기적이라는 그런 말이 맞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네, 화려한 그래서- 좀비 영화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도 않은데 무섭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야식꾸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삼류 영화 같으면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예,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작품입니다. 예. 저도 리애니메이터를 꼽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의 비디오 대여점에 있었어요. 좀비오라는 제목으로.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를 온전히 가져와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잔인한 장면들은 다 삭제가 되니까 네. 이야기가 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레이저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보든가 뭐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저 음. 스튜어트 고든 감독님 만난 적 있는데. 아 진짜? 예. 오 좋겠다. 그분은 어떠시던가요 실제로는? 그분은 굉장히 뚱뚱하니 귀엽게 생긴 대머리 할아버지 감독님이셨고요. 그 예전에 부천 국제 환타스틱 영화에 이제 왔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었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재미있었던 얘기로는 네. 공포영화 감독님들 뭐 조찬 클럽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 크레이븐, 뭐 샘 레이미, 뭐 이런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되게 잔인한 농담 이렇게 던지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좋았겠다.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네. 자, 그럼 저의 다음 영화는 Dead Alive입니다. 이게 1992년에 피터 잭슨 영화인데요. 뉴질랜드에서 개봉될 때 제목은 브레인 데드였다는데 미국에서 개봉될 때 데드 얼라이브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브레인 데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이미 있어서 그렇게 바꿨다는데 그러니까 피터 잭슨 하면은 반지의 제왕 뭐 이런 블록버스터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원래 이분이 굉장한 그 호러 영화 전문 감독이셨죠. 맞아요. 솔직히 지금 고백을 하자면 저는 Dead Alive를 1위로 뽑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중요한 작품입니다. 네, 제가 이 영화 보고선 피터 잭슨 감독 팬이 됐거든요. 네.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씩 좀비가 되는 바람에 공경에 처하는 남자 얘기잖아요. 네. 이 영화가 먼저 뭐 스플래터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건지 이블 데드가 만든 건지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네, 좀비 영화 중에서 아주 피가 막 사방으로 튀는 피가 낭자한 작품입니다. 그러게요. 네, 영화에서 가장 많은 인공 혈액을 썼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효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진짜 이 영화 보면서 진짜 피터 잭슨 감독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로머 기계 있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죠.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좀비를 퇴치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진짜, 그걸 어떻게 상상을 해냈는지, 지금까지도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데드 얼라이브는 무서운 영화는 아니고
뭐 무서운 그렇게 장면도 있기는 예, 해요. 하지만 좀 더 이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뭐 네. 어떤 분들 이렇게 창자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새벽의 저주급으로 현실감이 높은 그런 특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네. 수공예스러운 호러 영화죠. 막 옛날에 네.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좀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진짜 이런 호러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의 뭐라 무섭고도 막 미치도록 웃긴 영화는 되게 네. 뭐 이불데드도 있긴 합니다만 참 놀라운 경지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이 영화를 아까도 말씀드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심야 뭐 호러무비 마라톤 같은 걸 해요. 아, 좋네. 그때 이제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 묶음에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이제 그러니까 극장에서 필름으로 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영화가 끝나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이 온통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그 밤새고 나와서 이렇게 아파트 촌을 걸어가는데 내가 좀비가 된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그 마라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길래? 몇 아마 편을? 12시부터 4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편. 네, 3편인가 4편이었던 것 같은데 우와. 아무튼 해 뜬 다음에 나왔어요. 와, 그걸 다 보고 나왔어요? 예. 와. 중간에 초코파이도 주고 막 그래요. 그 같은 사람들이 다 계속 앉아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좀? 아니요,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모두 사람들이? 이렇게 그 데드 얼라이브 그 하이라이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모두하게 박수 치면서 봤어요. 굉장히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 비디오로 본 거라서 네. 그렇게 본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네. 이제는 뭐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체력이 딸려서 밤도 못 새는데 아무튼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운이 좋았었죠. 네. 아, 그럼 제 4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 4위는 좀비랜드입니다. 아, 예. 최신작이로군요. 2009년 작품인데 루벤 플래셔 감독이 연출했죠. 예. 그래서 2편도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2편은 그냥 별로 그냥 그저 그랬는데 1편은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예. 그 컨셉 자체도 웃겼었고 그 막 번호 나오면서 뭐 몇 번 이러면서 뭐 운동을 많이 해야지 됨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다가 캐스팅도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 4명 캐스트 멤버들이 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었고 자잘한 재미가 많아서 좋았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제 좀 유명해지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죠. 네. 2편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다 모인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았는데 많이 올랐을 텐데 엠마 스톤이나 근데 그거만큼 재밌지가 않아서 그게 조금 그렇긴 했었는데 뭐 확실히 1편은 재밌었으니까 좀비랜드 그래서 4위에 뽑았습니다. 좀비 영화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렇게 되게 재밌는 영화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포영화 나올 때마다 기대를 하고 봐요. 네. 또 다른 걸작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보는데 대체로 실망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쌍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한 100몇 개 보다가 하나 건져도 굉장히 기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를 못 하는 것 같아. 희귀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반도 영화 얘기 듣고서도 그래도 혹시 내가 보면 다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봤었는데 딴 사람들 말이 맞았어. 여기서 부산행이 개봉이 되었을 때 거의 좀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뭐 이렇게 대규모로 개봉이 된 건 아니지만 아까 제이미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그런 영화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걸작이 나온 거라.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게.
자, 그럼 우리 3위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제 3위는 예전에도 한번 말한 영화인 것 같은데요. 델라모테 델라모레라고 네네. 이탈리아 감독이 만든 이탈리아 제목의 영화고 영화 제목으로는 세미테리 맨이라고 한국어로 옮기면 묘지지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묘지를 지키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 영화 너무 좋아해요. 예. 1994년 미카엘 소아비 감독 영화고요. 이 감독은 이제 다리오 아르젠토 같은 이제 이탈리아 호러 거장과 함께 80년대 호러 영화를 견인했던 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가장 사랑스러운 좀비 영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맨스도 있잖아요. 그러게. 예. 아니, 남자 주인공 때문에 본 것도 큰 것 같아요. 좀비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도. 예. 강동원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뭐, 예, 루퍼트 에버릿이라는, 예, 그 당시에 잘생겼던 미남 배우가 나와요. 너무 이쁘죠, 이 영화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주인공이 묘지를 지키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허세스럽고 계속 폼을 잡고 나오는데, 좀비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계속 좀비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 하지만 뭐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이제 시장한테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런데 계속 무시당하고 아무튼 영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후의 전개를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의 그 시큰둥한 표정도 참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완전 포인트죠. 자신이 마을에 발기부전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좀비들 때문에 일자리 없어질까봐 엄청 신경 쓰고 말만 들어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생계형 좀비 영화랄까? 근데 그렇다고 또 막 이렇게 막 완전 코미디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뭐 에로티시즘에 로맨틱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미국 영화나 뭐 다른 장르 영화는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혹시 그 레드슈 다이어리스라고 전에 그 시리즈로 나왔던 그 약간 소프트 포른 같은 그런 쇼타임 시리즈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 뭐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사랑 얘기를 갖다가 누구한테 고백을 하고 그러는 시리즈였었는데 굉장히 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생각을 하면 이 시리즈랑 호러랑 이렇게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도 잘생긴 주인공이 나오나요? 거기에서 맨날 그 여자들한테 편지를 받는 사람이 그 엑스파일의 주인공 있잖아요. 멀더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좀 신경을 썼네요. 그래서 늘 모르는 여자들한테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편지 내용이 이제 극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행이 됐었는데 굉장히 웃겼었어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이미 씨의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위는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Shaun of the Dead예요. 어머, 저의 2위입니다. 빠밤. 에드가 라이트이 감독을 한 건데 참 이 영화도 난 영화죠. 너무 재밌잖아. 에드가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일단 영화를 잘 만듭니다. 짜임새 너무 좋고 유머 코드 딱딱 들어맞고 너무 좋아 너무 그리고 적당히 고어하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 이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그 두 명이 너무 그 어벙한 게 진짜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주인공 두 명이 그 어벙한 남자들 두 명이 펼치는 그 액션 아닌 액션.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 뭐 이렇게 움직이긴 하니까 액션인데 굉장히 어설프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 LP판 던지고 막 이럴 때. 그 장면 정말 명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LP판을 끌고 다니거든요. 이사 다니면서. 요새 언어로는 바이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막 고르는 거 보면 맞아. 나는 던질 거 없어. 난 못 던져 저거 막 이러면서 보고. 예, 막 감정이 훅 되잖아요. 음, 예.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예, 이게 원래 이분들이 영국의 원래 사이먼 페그하고 닉 프로스트가 원래 영국에서 하고 있었던 시트콤이었던 스페이스트에서 네. 이제 에드가 라이트가 에피소드를 하나 맡게 되면서 음,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 서로 좀비 영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우리 그럼 좀비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너무 딱 맞는 사람들이 좀비 영화를 만든 거야. 그렇잖아요. 아, 진짜 이런 컨셉을 그 둘이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예.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는데 좀비하고 그냥 인간분들하고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새벽까지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아파트 걸어가는데 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약간 그런 분들이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좀비가 있어도 네. 그냥 그런 애들이겠거니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아니 이런 영화나 그 트릴러지로 만들던지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에드가 라이트 감독 정말 존경하고요. 음, 예, 너무 코미디를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진짜. 예. 둘이서 좀 영화 좀 몇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도 원래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엎어졌지만, 뭐, 다른 또 좋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솔직히 에드가 라이트 같은 감독은 좀 네. 오리지널한 영화들을 네. 계속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렇게 네. 뭐 슈퍼히어로 영화 같은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재밌고 멋있는 영화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런 이제 알짜 영화들. 내가 발견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보물 하나 찾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거. 이 영화 본 사람들은 다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이 영화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없었을 때는 그게 필요한지 잘 몰랐었는데 한번 보고 나서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지. 그런 영화 좀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좀비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가 이렇게 일단 웃기고 재미있고 그리고 뭐 스토리도 되게 재미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니스 씨 2위가 같은 영화라고 그랬었죠. 네네. 그럼 이제 제이미 씨 2위를 말해주세요. 저의 2위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 Days Later. 예. 예, 좀비의 뭐랄까요 유형을 바꾼 영화죠. 2002년도 작품인데 이거를 이 자정에 상영하는 걸 가서 봤었어요. 영화관에서. 아주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겨우 입장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자정이라는 시간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그 프로모션을 굉장히 희한하게 했었거든요. 그 뉴욕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 걸어 다니는 도시니까 그 보도블럭 같은데 땅 보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닥에다가 그렇게 그 28 Days Later 그 포스터에도 나오는 그 바이오해저드 로고가 있는데 그거를 바닥에다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해가지고 새겨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분위기를 아주 제대로. 그러면서 영화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라는 영화 이후로 진짜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홍보부터 시작해서 영화 자체까지. 그리고 그 주인공을 맡았던 킬리안 머피라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 그 아버지 빼고는. 그렇죠.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네. 도대체 캐스팅을 어떻게 한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일 그 대단한 장면은 그 주인공이 걸어서 나올 때 그 런던 중심지를 보게 되잖아요. 폐허가 된. 그러니까 그거 왜 반도는 못했을까요? 그 화날 때 보여줄 때 그 충격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임팩트 있어요. 지금 봐도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몇 분 만에 찍은 거잖아요. 사람들 좀 못 다니게 조금만 막고 그렇게.
카메라 엄청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그러던데 이 반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죠. 네. 참고를 하려면 이 영화를 참고를 해야지 말이지. 참고는 여기저기서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자상하게 뭐를 네.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네. 데니 보일은 그리고 원래 영화를 잘 만든 사람이 좀비 영화를 만든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도 이 사람은 잘 만드는구나. 약간 그렇긴 이런 해도 부산행도 못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기대를 좀 했었죠. 반도를. 그러니까 더 실망을 하게 된 것 같긴 해요. 네. 28 Days Later 보면서 진짜 좀비 영화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붙었다고나 할까. 네. 그런.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다시 다 봤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보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 전에는 좀비가 그렇게 뛰어다니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좀비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행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킹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패러다임을 아예 바꾼 거죠. 이 이후로도 다른 그러니까 이어진 영화가 나오긴 했는데 그 영화들은 좀 별로였고 네. 28 Days Later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렇다면 군대를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항상 좀비 영화는 군대나 어떤 정부가 이제 구해줘야 된다 뭐 이런 세팅이 있잖아요. 뭐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반전이 있었죠. 무슨 영화를 보나 결론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조금 급박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다 누구든 각계 전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을 놈이 없다 이런 건가요? 믿을 놈은 없다. 일단 나 살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비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동의 적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심리가 튀어나오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위로 이것을 이제 현대 좀비 영화에 가져온 그 세팅을 만들어준 우리의 거장님 영화를 뽑았습니다. 나이트 오브 더 데드와 던 오브 더 데드를 함께 뽑아도 될까요? 뽑아놓고서 왜 물어봐요? 조지 A. 로메로 감독님의 좀비의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버지. 감히 1위로 뽑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뭐랄까 비욘드잖아요. 이 영화들이 중요하고 그 감독이 중요한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 영화들이 오래돼서 그런지 보면은 무섭지가 않은 거야. 무섭지는 않은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저는 무서워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재밌어도 그 Shaun of the Dead나 뭐 잠빌랜드처럼 이렇게 웃겨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의 코드하고는 조금 이렇게 밑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이코가 그 개봉 당시에는 엄청 충격적이고 그랬지만 지금 보면은 그리 무서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사이코가. 영화 그 구조가 좋긴 하지만 이 킹한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제니스 씨가 뽑은 그 두 작품도 그 좋은 영화고 몇 번 봐도 질리지 않고 그거는 확실한데 제가 좋아하는 좀비 영화 뭐 이렇게 뽑으려면 이렇게 막 무섭거나 막 재밌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약간 모자라는. 저는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제가 반도를 보고 나이트 오브 더 데드를 다시 봤어요. 진짜 많이 보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봤는데도 이게 예전에 아마 블랙 라이브스 매터 얘기할 때 제이미 씨가 이 영화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흑인이 주인공이고 이 영화가 어떤 인종차별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좀 중요한 텍스트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사회적 코멘터리도 지금과 연관이 있지만
저예산 흑백 영화잖아요. 되게 한정된 맞아요. 공간 안에서 한정된 사람들로 움직이는데 서스펜스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전 정말 이렇게 가슴 좀 졸이면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봐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 심리를 되게 잘 매치를 시키고 잘 썼고 네. 어떤 뭐 되게 탄탄한 영화로구나 뭐 이렇게 다시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영화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좋은 영화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무서운 영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다. 뭐 이런 무섭지는 않죠. 좀 그냥 귀엽죠 아저씨들이. 여기 흑인 남자 주인공도 꽤 잘생겼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생기고 훤칠하고 멋있어요. 예, 다른 백인들이 그 대신 좀 되게 모자르게 나오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영화 보면서 이 영화가 확실히 써져 있는 연도에 만든 게 맞는지 막 그게 궁금했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고나 할까? 네. 옛날 영화 같다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런 이제 무서운 정도의 레벨에서 볼 때는 약간 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공포영화의 서스펜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꼭 나이트 오브 더 데드와 던 오브 더 데드를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이미 씨의 대망의 1위 무엇입니까?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Dead Alive예요. 아, 그랬군요. 네. 김 빠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높이 얘기할 걸. 아니. 네. 다음부터는 1위부터 얘기할까요? 글쎄요. 그것도 김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네. Dead Alive 너무 좋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뽑은 것은 사실은 좀비 트릴로지인데 저는 데이 오브 더 데드는 좀 빼놨고 나이트 오브 더 데드 그리고 던 오브 더 데드 조지 에이 로메로 감독님의 작품과 그리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 델라모테 델라모레 그리고 데드 얼라이브 새벽의 저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1위가 피터 잭슨 감독의 Dead Alive고 2위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 Days Later 3위는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Shaun of the Dead, 그리고 4위는 루빈 플래처 감독의 Zombieland, 5위는 스튜어트 골든 감독의 Reanimator입니다. 네, 한국 제목 좀비요. Reanimator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딱 들었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을까봐 좀 센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얘기를 또 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반도 보고 저희처럼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리스트 보시고 다시 또 재미있는 좀비 영화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비에 대한 사랑을 다시 이렇게 리애니메이터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좀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면서 재밌는 영화 많거든요. 네. 그럼 또 다음 보석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비 조심하시고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바이바이. 바이. JJ 팝콘 토크는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이튠스 팟캐스트를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아이폰, 아이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튠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JJ 팝콘 토크를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직접 댓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에피소드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실 수 있고요. 이메일은 jjpopcorntalk@gmail.com이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jj_popcorn_talk입니다. 에피소드가 새로 업로드 될 때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인스타 계정에다가 직접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앞으로 하는 에피소드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주시고. 팔로우 해주세요. 네,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외에도 저희는 페이트리언이라는 사이트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www.patreon.com/jjpopcorntalk인데, 페이트리언 사이트에는 저희가 에피소드를 며칠이나마 먼저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을 해주시면 유료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외에도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 이름이 JJ 팝콘 토크라고 여기서 팝콘 토크만 한국말로 돼 있고요. 유튜브에도 채널이 있는데 전부 영어로 JJ 팝콘 토크라는 채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저희 에피소드를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